자,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잠깐만 잠깐 이 지도를 보여가지고, 어? 어. 한번 들어가 이렇게 쓰면. 자, 한번 더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 심리학력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어. 자, 병인학력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이제 한국을 쳐들어왔던 사건이야. 왜 프랑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었지? 응? 병인 박해라고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날까? 병인 박해가 무엇이었을까? 천주교를 탄압했던 사건이야. 천주교를 그러면 왜 탄압을 했을까? 천주교가 당시 조선의 어떠한 사상과 합치되지 않았었어. 바로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전혀 합치가 되지 않았어. 성리학적 유교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거기가 이제 성리학적인 예학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점점 주자갈이라든지 여러 예학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바로 남성 중심 사상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상이거든.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묘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유학이 독보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닫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경향과 천주교의 이러한 사상과 맞지 않았어. 천주교 어떠한 사상?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잖아. 천주교를 왜 모시질 않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평등 사상. 천주교가 바로 뭐야? 바로 크리스트교잖아. 크리스트교, 로마 카톨릭. 그렇잖아. 혹시 크리스트교가 분화되는 거 혹시 가정에 대해서 1학기 때 혹시 얘기를 들었었을까요?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분화되는 거죠. 크리스토가 분화가 되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화가 될까? 지금 여러분 오늘날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당과 교회로 분리되잖아. 성당과 교회, 크리스트교가 성당을 가도 똑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 교회를 가도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그렇지? 둘 다 경전이 뭐야? 경전이 뭘까? 바로 성경이잖아. 성경. 둘 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둘 다 이렇게 보셔. 근데 왜 다를까 이게? 석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분화돼. 그때 그리스 종교와 로마서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비잔티움 제국하고. 근데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때 나눠질 때 무슨 계기를 바탕으로 나눠졌을까요? 많은 신을 믿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 벌어졌어. 종교 개혁. 신학교 개척 이후 유럽이 이제 종교 개혁이 벌어지는데, 그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과 신적인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지. 일반 사람, 신도들, 이 사람 사이 어떠한 존재들이 있었냐? 이 매개체가 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매개체가 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죠? 바로 교황을 비롯해서 교황들 아시죠, 여러분들? 교황을 비롯해서 어떠한 존재들?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들, 주교, 마지막에 사제지, 신부님. 그러니까 이런 중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성당에서는 인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을 하면은
바로 이 교황이나 주기경이나 주교 사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이러한 매개체적인 존재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부패. 즉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이제는 돈을 챙긴다든지 원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존재들이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중간적인 존재를 매개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나 성경만 매개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당과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천주교라고 하게 되는 거고, 천주교. 그다음 이거는 교회가는 기독교. 알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 그럼 기독교 선생님, 기독교에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님, 사제님, 주교, 추기경, 교황, 정답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수녀님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사님은 결혼을 해도 되지.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평생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이미 그전 유럽에서는 전부 다 중세 유럽 때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교가 다 중세 유럽을 장악하는데 오히려 황제보다도 권력이 높았던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일리 4세를 카노사에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무릎을 꿇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럴 정도로 중세 유럽을 다 그리스도교가 장악하고 교황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근대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었던 거였어요.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흑사병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중세 유럽은 굉장히 올라게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대분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대분열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기존 교황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그리스도교, 즉 로마 카톨릭 세력들, 이 로마 카톨릭 세력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교회가 절반이 분열된 상태잖아요.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다시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힘을 키울 수 있었을까? 유럽에서 절반 정도의 신도들은 이미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 세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바로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쪽으로 전파를 나가야만 했던 거였어요. 이해가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바로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직접 들어왔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 청나라에 가서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 청나라에서 이 새로운 책이네 하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가르침도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교사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서학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게 되었습니다. 서학이라는 개념. 서쪽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세력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을 처음에는 이 서학이 성장할 때, 이 서학의 가르침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을 믿어라. 물론 신을 믿어라. 모든 종교가 다 신을 믿어라 하는 거지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그다음 평등,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 그 중에서도 당시 사회, 우리 조선과 같은 폐쇄적인 어떤 신분 구조 속에서 이 평등이라는 가르침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백성들은 좋았던 거죠. 왜? 조선의 신분층은 어땠는데요? 왕 말고 왕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지배층을 뭐라고 불렀던 거죠? 양반이라고 했어요. 양반. 물론 왕은 양반을 초월했던 존재이긴 하지만 양반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중인이라는 게 있어요. 중인, 아전, 하도 지배층. 그 다음 그 밑에는 일반 백성들, 농민들이 있어요. 농민 및 평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천민. 천민을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비. 노비. 즉 천민이라고 하면 노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신분적인 질서가 있어요. 과연 평등을 강조하는, 좋아하는 계층이 어디였을까요? 양반이 좋아했을까? 평등을 강조하면? 노비라든지 평민들이 좋아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회 전반적인 하층 계급들은 상층 계급들과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하층 계급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이 상층 계급들은 어떨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양반이 어떻게 노비들과 같냐? 같을 수가 있냐?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이런 신분계층의 지배 질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천주교.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천주교에서의 또 하나의 가르침 자체가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신, 누구를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만 모시는데 당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래서 조선과 이 천주교는 조선의 지배층과 이 천주교는 합치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 조선에서 몰락 양반들 중에서도 나중에 양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계층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조선의 사회 경제 질서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따라서 양반들도 잘 사는 양반, 못 사는 양반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몰락한 양반들이 주로 이제 이 서학을 연구를 하고 천주교를 연구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마침 이제 때는 흥선대원군 때.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지속이 돼요. 자, 지속이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처음으로 1860년에 우리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우리 조선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러시아. 바로 러시아였어요. 바로 여기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러시아가 이렇게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돼요. 무슨강을 사이에 두고 두방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이렇게 급속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 조선에 많이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전파시키려고 나섰던 나라가 있었어. 유럽에서. 어떤 나라가 과연 그랬을까요? 그 나라가 바로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이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 카톨릭 중심의 나라. 로마 카톨릭. 알겠죠? 자, 로마 카톨릭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아시아까지 이제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조선에서도 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특히나
12명 정도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12명 중에서 이제 흥선대원은 이 프랑스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생각했던 것이죠. 프랑스 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신부들한테 그 프랑스 힘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러시아를 막는데 도움을 요청했던 것인데, 프랑스 신부는 우리는 정치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만 종교적으로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문의 어떤 그러한 요구들을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문은 어쨌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전부 다 무엇이다? 서양 오랑캐일 뿐이다. 다들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조선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프랑스든 러시아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배척하고 어떻게든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대대적으로 프랑스 종교였던 로이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병인박해. 1866년에 있었던 병인박해가 있었던 거죠. 자, 병인박해를 하고 나서 이어서 1866년에 또 배한척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는 9명이 12명의 신부, 프랑스 신부 중에 9명 정도를 찾아내서 좀 그 순교하게끔 이렇게 조선 정부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병인박해랍니다. 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명의 프랑스 신부들 즉각적으로 배한척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기 당시 중국 국경에 있었던 프랑스 동아시아를 전담하는 프랑스 군대에 가서 당시 로세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로세독을 안 되겠다. 우리 프랑스인들이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납 조선에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조선을 개항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병인 양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양요를 일으키기 직전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 미국에서부터 배한척이 원래는 베이징을 가려고 했던 배한척인데 베이징 앞에 여기 천진, 텐진이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늘 서울 옆에 인천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쪽으로 가려는 배한척이 당시 풍량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었어.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강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강이 바로 대동강이라는 강인데 이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이 배한척이. 배한척이 올라가지고 여기 이 대동강의 핵심 도시가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오늘 북한의 수도. 북한의 평양. 그 평양에 와서 당시 이 배한척이 제너럴 쇼모너라는 데인데 이 배한척이 올라가가지고 평양 시민들, 평양 국민들한테, 당시 국민들한테 우리 조선, 우리는 우리 미국 때인데 함께 교육하자. 통상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조선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 같은 경우는 당시 조선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인데, 박지원 양반전으로 유명했던, 들어봤을까요? 네. 박지원의 손자인데 박규수라는 사람이 평안도 관찰사였는데 당시 이 제너럴 쇼모노가 와서 통상하자고 했는데 박규수가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외세를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규수는 통상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너럴 쇼모노에 있었던 미국 선원들이 당시 무단으로 배에서 내려서 평양으로 와서 평양 저작거리, 즉 평양의 그 시장들 이런 곳에서 강제적으로 평양 국민들을 위협하고 몽둥이로 위협하고 교육 안 하면 우리가 너네를 좀 산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성난 평양 군중들과 박규수가 불화살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워버렸던. 그래서 대동강에서 이 제너럴 쇼모노가 격침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 자, 그러한 사건, 이 병인박해와 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 제너럴 쇼모노라고 하는데 전부 다 186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바탕으로 자, 먼저 프랑스가 우리
조선을 공격하게 되었던 거죠. 먼저 프랑스가 1860년에. 자, 프랑스의 노세독이 즉각적으로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는데, 자, 서울의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에 거대한 섬이 있어. 우리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혹시 무엇인지 알까요? 항상 이 섬을 통해서 지나서 우리 서울로 들어와야 되거든. 혹시 이 섬? 어? 코끼리? 왜 코끼리?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섬이 하나 있어. 오늘날 인천광역시 포함되어 있어. 큰 섬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제일 큰 섬은 제주도잖아요. 바로 강화도라고 혹시 들어봐요? 강화도. 강화도가 저기 있어. 강화도가 여기 있어요. 강화도를 지나서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여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강화도를 지나는데 이 강화도를 먼저 그래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로셀도가. 프랑스 로셀도. 흥성대문한테. 자, 통상하자. 그 프랑스어. 선교사 죽은 거는 너네가 선교사를 살해하고 천주교도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줄게. 책임을 묻지 않게. 대신 함께 통상하고 교육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흥성대문은 과감하게 거절.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했던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인데, 자, 여러분들 강화도를 보면은 자 이쪽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만. 강화도 여기로 볼게요. 자, 강화도 섬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번에 가족들이랑 가가지고 갔는데 군인들이 여기 있지. 군인들이 왜 여기 있을까? 38도선 가까이 있어. 바로 여기 휴전선이 옆에 있거든. 휴전선. 자, 강화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쪽은 북한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서울로 내려오면 한강이고 여기가 강화도. 여기가 지금 한강이 서울로 내려오고 있어. 이게. 그럼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여기는 고향. 여기는 고향. 여기는 김포. 김포 평양이야. 김포 들어갔어. 네. 김포. 여기 김포. 김포고 여기가 강화도. 여기 김포 밑에 여기가 인천. 여기가 인천. 여기 밑에가 인천이고 여기가 김포. 여기가 강화도. 자, 그리고 여기가 고향 있고 여기가 일산. 고양시. 그다음 여기가 파주. 알죠? 그리고 여기가 서울. 자, 이렇게 했는데 강화도로 먼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함대들, 로즈는. 프랑스 함대는 이쪽으로 오는데 강화도에서는 크게 5가지 지진이 있는데 여기 소지진, 여기 덕진진, 여기 광성보, 여기 갑곶진, 뭐 이렇게 이런 진들이 있어. 포대가 있네. 대포 포대가 있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강화대교가 이렇게 있고 밑에 강화도에 2개의 큰 다리가 있어. 지금 큰 다리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지화가 되어 있어. 강화도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있는데 여기 초지진부터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초진 공격하고 여기 덕진진이 당시 강화도에서 가장 큰 포대예요. 포대. 적들이 오면은 대포를 설치해놓고 못 오게끔 쏘는 그런 포대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덕진진까지 올라왔던 덕진진을 부셔버리고 프랑스는 여기서 상륙해가지고 일부 병력은 이쪽으로,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올라가서 이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부대들, 여기는 양원수를 중심으로 정족산성이 있었던 것이고, 정족산성은 다른 말로 삼남성이라고 했고, 삼남성이라는 성이 있었고, 여기는 한성군 부대를 중심으로 문수산성이 있었어요. 문수산성. 한강으로 들어온 입구에 중요한 군사적 위치. 그래서 여기서 다 프랑스 군대를 격퇴해요. 우리 군 격퇴를. 그래서 프랑스 침략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아냈을 때 프랑스 군대들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여기 있었던 강화도 외부장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었던 거예요.
규장각 누가 설치를 했죠, 여러분? 기억날까요? 정조가 설치를 했던 거죠. 정조가 왕권 나라 정책으로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즉 규장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 당시 그 서원이라고 불렸다. 새로운 인물들을 뭐 유두공이라든지 박제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만한 신하들을 키웠던 그런 규장각도 이제 서울에 그 찬동궁에 규장각이 있었고 내 규장각이 있었고 외 규장각이 여기 강화도에 있었고 외 규장각. 그래서 여기 수많은 책들을 여기다 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나면서 프랑스 군인들이 그 외 규장각에 있는 도서들 전부 다 가지고 왔다. 대표적으로 의계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의계. 의계라고 불리는 건데 이 의계가 뭐냐면 조선 왕실의 행사인지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세자 결혼식 아니면 세자 성년식 아니면 왕의 행차, 왕의 행렬 아니면 대왕 대비 마마 생신 그 다음에 장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선의 어떤 이러한 행사, 왕실의 행사를 전부 다 그림으로써 기록을 해요. 그림으로써. 자, 여러분들 자지 말고요. 자, 집중. 자, 그런 의계들을 전부 다 모아둔 것들을 이 프랑스 군인들이 전부 다 가지고 도망을 쳤던 거죠. 프랑스 본국으로. 알지? 프랑스 본국으로 가서 그거를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다가 우리 조선 정부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반환 요구를 통해 가지고 너네가 그걸 강제적으로 약탈해 가지 않았느냐 돌려달라. 그래서 이 의계를 프랑스 정부가 그냥 돌려주기 민망하니까 장기 대여 형식으로 완전히 다 돌려줍니다. 완전히 다. 알겠죠? 2011년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의계를 당시 가져갔다. 프랑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군대의 침략은 막아내는 거. 정독산성에서 누가 양헌수라고 불리는 장군이 당시 여기 강화도에 있었던 포수들 총을 쏴서 사냥을 해서 먹는 사람 있잖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포수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군인처럼 해서 이 정독산성에서 지켰던 것이고 여기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라는 분이 군인이 지켰던 거예요. 프랑스 군대들 들어오면서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경쟁이 끝이 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1868년에는 잠깐만 10년 하기 전에 1868년에는 독일 상인들이 이제 와서 독일 상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하고 교육하고 싶다. 하지만 조선은 절대로 병인양 이후에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흥선대군의 아버지 남영군이라고 있어요. 남영군. 네. 그 남영군이 묘가 이 충청부터 여기 이쪽에 있는데 여기 가서 여기 남영군의 묘가 있는 곳에 가서 충청북도에 가서 거기 가서 막 도구를 입고 남영군의 묘를 무덤을 도구에서 남영군의 그 관 있지 시체를 감싸고 관을 꺼내서 그 관을 남영군의 시신을 가지고 흥선대군과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시신을 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 독일과 통상하자 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벌여요. 그래서 그게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도굴을 했다고 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불리거든요.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이 남영군의 묘가 굉장히 큰데 거기 지하에 엄청나게 큰 돌 무더기를 돌 석관을 짜서 물 이렇게 무더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시신을 이렇게 묻고 여기 엄청나게 돌 무더기를 크게 많이 쌓아. 엄청. 그리고 단단하게 이렇게 또 덧칠을 해.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거든. 근데 이거를 곡괭이로 파고 파다가 새벽쯤에 파고 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곡괭이질이 안 들어가는 거야. 곡괭이질. 그래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밝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의 그 덕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 남영군 묘가 있는데 근데 바로 여기 이 묘 바로 앞에 묘가 이제 산에 있는데 근데 산이 나스막한 산이 있어.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 뒤에서 보면 남영군 묘가 바로 보여. 여러분들 바로 보여.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아침에 일을 하려고
원래 농민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거든. 6시나 이렇게 굉장히 일찍. 그래서 가는데 웬 산에 보니까 남영국 묘 근처에 웬 수상한 사람들이 막 곡괭이를 들고 있는 거야.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걸 간청에 가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보니까 상인들이 도망을 치는 거야. 여기 있는 독일. 그래서 쟤네들 남영국 묘를 아마 또 독을 알고 있다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 이게 흥선대원한테 보고도 들어가고. 그래서 흥선대원은 더더욱더 서양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오펜트 도구 사건, 실패했던 사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왔다. 프랑스가 아까 쳐들어왔던 사건을 뭐라고 했죠? 1866년에 병인년에 있었던 양묘, 서양의 소란 해가지고 병인 양묘. 그 다음에 1871년은 신미년에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해서 신미양묘라고 불리는 거죠. 신미양묘. 알겠죠? 그럼 이 신미양묘 때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자, 미국은 1866년